레드 와인은 껍질을 터트려서 씨하고 껍질을 같이 발효 기간 동안에 같이 발효시키고요. 화이트 와인은 포도의 품종만 청포도 계열,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파쇄해가지고 그거를 즙을 짜서 주스 발효를 해요. 그러니까 착즙 발효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 와인을 만들 때는 외국에서는 주로 화이트 와인에,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와인이니까 사과를 갈아가지고 즙을 짜서 사과 애플 주스를 만든 다음에 주스 발효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것도 외국에서는 와인용 또는 주스용 사과를 따로 재배해요. 주로 좀 신맛이 강한 품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가 후지 사과가 많은데 후지 사과가 단맛은 높아졌는데 신맛이 별로 없어요. 요즘 사과가. 그래서 후지 사과 가지고 주로 하는데 그거를 파쇄해 가지고 즙을 짜서 주스를 만들어서 발효를 했더니 너무 맛이 가벼워요. 깊은 맛이 안 나. 그래서 저희는 펄프 발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와인인데 레드 와인 만드는 식으로 사과를 갈아 가지고 그대로 발효시켜서 그것도 저온 발효로 한 달 발효시켜요. 여러분들 포도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 일주일이면 끝나요. 길어봐야 10일인데 저희는 18도, 20도 사이 저온에서 한 달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시켜서 걸러요. 걸러가지고 이제 15도에서 18도 사이 숙성실에서 1년 정도를 둬요. 그러면 앙금이 가라앉으면서 위에 맑아진 거를 조용히 옮겨 담고 또 가라앉히고 또 옮겨 담고 이렇게 한 3회 정도 앙금 분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과해서 병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발효 끝나고 발효 정지 과정이 있죠. 걸른 다음에 발효 정지 과정을 아까 얘기했던 당도가 한 12에서 13브릭스 정도 남아 있게 하고 알코올 도수가 12도 정도 됐을 때 발효를 멈추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와인 만드는 실습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뭐 복습일 수도 있고 또 뭐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또 물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쉽다고 했죠. 진짜 쉬워요. 해보셨잖아요. 어려운 거 있었어요? 네. 자, 와인을 만드는 원리는 뭐냐면 과일의 당분을 이스트,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와인 만든 양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당도가 높은 과일이면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캠벨 포도 같은 경우는 14브릭스 정도 돼요. 이 뜻이 뭐냐면 포도 100g당 14g의 당분이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술을 만들면 자, 초보 수준에서는 당도의 절반 정도가 알코올로 변해요. 12도 정도의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효모가 좀 센 놈을 쓰고 적정한 좋은 조건을 맞춰주면 보통 당도 곱하기 0.6을 하면 알코올 도수가 나와요. 양조, 이제 상업적 양조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브릭스짜리 당도를 가진 원료 가지고 발효시키면 12도죠? 12%의 알코올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초보 수준에서는 절반 보세요, 그냥. 당도의 절반이 알코올로 된다. 그러면 자, 외국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양조용 포도들은 당도가 얼마 되겠어요? 보통 22에서 24브릭스 돼요. 이거 가지고 술 만들면 몇 도 술이 돼요? 12도, 13도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와인샵에서 보통의 와인들 보면 라벨에 알코올 도수가 12도, 13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조용 포도 가지고 그냥 으깨 가지고 이스트 넣고 발효시키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7도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캠벨 포도 가지고 나는 독한 술 못 먹으니까 7도짜리 그냥 술 와인 만들어 마시지 뭐하러 설탕 넣어서 독하게 만들 필요 있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자, 술이 쉽게 얘기해 술이 썩으면 식초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조상들이 식초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런 병에다가 여기다가 소주를 부어요, 막걸리를 부어요? 자, 왜 막걸리를 붓냐 하면, 자, 이 술을 식초 만들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알코올 발효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코올은 누가 만들어요? 효모가 만들어요. 식초는 누가 만드냐 하면 초산균이 만들어요. 이 초산균은 자, 알코올 도수가 10도가 넘어가면요, 초산균이 죽어. 활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독한 12도, 13도짜리 가지고 식초 만들면 잘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식초 만들 때는 6에서 7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에다가 종초 부어서 초산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걸리가 몇 도예요? 6도예요, 6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여기다가 6도에서 7도짜리 술을 넣고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 둬요? 부뚜막에 온도. 식초 만들려면 30에서 35도 정도의 온도에 두시면 한 달 정도 되면 초가 돼요. 종초 넣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입구를 꽉 틀어 막아서 공기가 안 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솔잎이나 짚으로 살짝 막아 놓죠. 식초, 이 초산균이란 놈은 호기성을 떼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해요.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돼, 식초가 되려면. 그러니까 공기는 많이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들이 술이 목적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6, 7도짜리 술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단기간 유통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냉장 유통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멸균, 살균 설비를 해놓고 아주 오염 안 되게 잘 만들어야 저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와인은 발효 끝나고 나서 숙성 기간이 길잖아요. 그 과정에서 얘는 다 잘못하면 식초가 되거나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인 만들 때는 취미로 만들거나 소규모 양조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12도 이상은 만들어 줘라. 초산 발효가 안 되게 하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포도나 딸기나 사과 가지고 술을 만든다 그러면 최소한 22에서 24브릭스 정도의 당도는 맞춰주는 게 되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스윗한 와인을 만들고 싶어요. 달콤한 와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콤한 와인을 만들고 싶어. 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드라이잖아요. 달지 않은 와인이죠. 왜냐하면 처음엔 달았는데 이 당분을 누가 다 먹었어요? 효모가 다 먹고 7도, 12도짜리 술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걸 달게 만들고 싶으면 우리나라 방법은 뭐냐면 술회사에서 이렇게 발효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과일에다가 주정 타가지고 15도, 16도 만든 다음에 비발효당,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 아세설팜 K, 사카린도 요즘에 허용됐습니다. 자이리톨, 이런 것들이 비발효당이에요. 자, 당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과일의 당은 과당하고 주로 포도당 이렇게 돼 있어요. 효모가 먹고 알코올로 만드는 거는 이 중에서 요거예요. 포도당이에요. 그럼 과당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당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역시 알코올로 만들어요. 자, 우리가 가당을 하죠. 설탕이잖아요. 설탕의 당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과일의 당을 과당, 포도당 이런 걸 단당류라고 그러고요. 설탕 2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걸 이당류라고 그래요. 자, 와인을 만들 때 과일을 파쇄해서 설탕을 넣으면 이게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자, 과일에 있는 당은 알코올로 다 되죠. 요 2개 붙어 있는 요 이당류는 효소, 과당 분해 효소가 작용해서 끊어내요. 이당류를 단당류로 만들어. 그러면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알코올이 돼요. 근데 이 비발효당들은 다당류예요, 다당류. 이런 것들은 계목고리처럼 연결고리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효모가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당분들은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값도 싸. 그리고 조금만 넣어도 많이 달아. 그러니까 설탕의 최소 80배에서 400배 막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도 확 달고. 그리고 어떤 거는 깔끔하고 맛도 좋아요. 사카린 같은 거 깔끔해요. 그래서 옛날에 막걸리 만들 때 사카린 많이 넣은 거예요. 그거는 아직 증빙이 안 됐어요. 아스파탐, 사카린 이런 게 나쁘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사카린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한 게 뭐냐면 외국에서 쓰거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걸쳐서 이게 나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대. 그래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좋다 나쁘다 그 얘기는 제가는 못 하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방식은 뭐예요? 비발효당을 넣어서 달게 만드는 술이 대부분이다. 외국의 방식은 뭐냐면 초기의 당도를 높여요. 아까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35브릭스, 36브릭스 이렇게 당도를 높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브릭스다. 그러면 이거 발효되면 술이 독해지죠. 다 발효시켜버리면 17도, 18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 와인이나 사토디켄 같은 디저트 와인들, 뭐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당도를 32나 34로 잡은 다음에 12%까지 발효를 시켜요. 효모한테 당분을 이 중에 얼마 먹었어요? 12% 되려면 24브릭스를 소비한 거죠. 그럼 몇 브릭스 남아 있어요? 10브릭스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효모를 죽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삶는 방법도 있고요.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저온살균법이라 그래서 65도나 70도로 한 15분 이상 중탕 가열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효모를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술이 프레시한 맛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그 팔팔 끓여가지고 짠 즙들 보면 그 특유의 카라멜 향, 연 냄새 같은 그런 향들이 나요. 그러니까 끓이는 방법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주로 아무리 비싼 디저트 와인들도 이때 소르빈산염이라고 하는 솔베이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요걸 넣어서 냉각과 동시에, 그러니까 온도를 급격하게 낮춰요. 발효 끝날 때. 그러니까 5도씨 이하로. 그래서 효모의 활성도를 위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효모를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과해서 효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효모 크기가 한 1마이크론 이상 돼요. 근데 이 여과 능력이 0.5마이크론 정도로 여과해버리니까 뭐예요? 효모가 병 속으로 안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산 와인들 중에 가끔 가다가 광명 와인 동굴에서 갑자기 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효 정지가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트 와인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원리는 뭐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이해 다 하시겠죠? 그래서 국산 과일로 와인을 만들 때는 원료의 당도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당을 얼마나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만들 술의 알코올 도수가 결정되고 당도가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도는요, 저희는 좀 극단적으로 좀 높인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스위트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당도가 가장 좋냐 하면 사이다나 콜라 음료수 당도가 11브릭스 정도 돼요. 사이다 같은 경우는 11브릭스 정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으면 사람들이 좀 질려하고요. 그거보다 덜 달면 맛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스윗하게 할 거면 그 음료수 사이다 정도의 단맛의 기준에 잡아서 잔당을 남겨 놓으시면 이제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 와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뭐 태생적으로 캐나다에서 양조를 배웠기 때문에 아이스 와인 스타일의 술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술을 만들어서 팔아보면 드라이하고 스위트하고 어느 게 더 잘 팔리겠어요? 9대1 정도. 8대2, 9대2 정도요. 드라이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니까 10%는 이게 좋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냐? 와인을 아는 사람들. 수입 와인들을 좀 즐겨 마시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국산 와인 잘 안 사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의 이거라뇨. 광명 와인 동굴에서 왜 이게 많이 나갔겠어요? 동굴이 시원한 데서 차갑게 하니까 단맛이 이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요? 광명 동굴이 금광이잖아요. 금와인이잖아요. 이건 좀 농담인데 어찌됐든 저 무주 와인 동굴이나 광명 와인 동굴이나 어디서든 시음을 해서 판매를 해보면 스위트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극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와인 산업이 발전되려면. 왜냐하면 여러분 달게 만들면 와인의 약점이 그 뒤에 다 감춰져요. 드라이하게 되면 민낯이 다 드러나. 맨 얼굴이 드러나. 그러니까 그 드라이하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양조 기술적으로 또는 품질 관리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안 팔려. 네. 그리고 드라이는요, 제가 볼 때는 농업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와인 조금 배워보니까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대학교에 양조학과 들어온 애들 나중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후에 뭐 하고 있나 보니까 다 포도밭에서 포도 잘 재배하려고 거기 신경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조는 원료에서 50% 이상 결정이 돼버리니까 포도 농사 잘 지어서 좋은 원료 확보하려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정통 와인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식용 포도 농사, 식용 과일 농사 짓다가 팔다 못 판 걸로 만들고 상품성 떨어지는 걸로 술 만들고 가공하고 이게 아니라 외국처럼 가공용과 식용 농사를 따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용으로는 크고 이쁜 게 값을 많이 쳐주죠. 근데 그게 반드시 주스나 잼이나 술로 적합한 게 아니에요. 술이나 잼이나 주스에 적합하면 좀 신맛이 강하고 그런 게 잼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맛있어요. 새콤하니. 빵에다 새콤한 거 발라 드셔보세요. 그러면 2개 먹는데 후지로 만들어서 먹으면 하나밖에 못 먹어. 이게 딱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도 뭐냐면 이제 가공용 농사를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용 농사 짓다가 남은 걸로 주스 만들고 잼 만들고 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와인 양조 또는 와인 역사는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다 뒀나요? 자, 이제 그 만드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당도 재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해보셨죠? 비중 재는 거는 해보셨나요? 비중. 와인 양조에서는요, 당도계보다 비중계가 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당도계는 빛의 굴절률의 차이에 따라서 당도에 따라서 빛이 꺾이는 각도가 틀려져요. 그걸 수치로 나타낸 게 굴절식 당도계거든요. 근데 술에 알코올이
이제 당분이 알코올로 분해돼서 알코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알코올은 빛의 굴절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술의 당도는 당도계를 못 재요. 오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알코올이 생성되기 전에 당도를 재거나 비중을 재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비중을 계속 재서 그 차이를 알코올 도수로 환산해서 몇 도가 알코올이 생겼고 당도가 얼마 남았고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도나 비중을 재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몇 미터 지점에서 출발을 했는지 출발선을 알아야 내가 얼만큼 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첫날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느 만큼 왔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기 당도나 비중을 재놓는 게 좋고요. 가당하는 뭐 공식이나 이런 것도 배우셨나요? 혹시 설탕을 얼마 넣어야 되고 그런 거? 예. 교재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발효 조건에서 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효모가 만드는 거예요. 이스트가 하는 거예요. 또는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소나 효모들이 좋은 조건에서 편안한 상황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모는 주식이 뭐예요? 당분이죠.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죠. 근데 당분만 충분하다 그래서 효모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비타민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다른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효모도 특히 질소나 인 성분의 영양분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매실 같은 거를 청 담궈 가지고 당도를 높인 다음에 그걸 발효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타서 당도를 낮춰야 되죠. 왜냐하면 50브릭스, 60브릭스 이렇게 되면 효모를 넣어도 삼투압 현상에서 효모가 쪼그라서 죽어버려요. 발효가 안 돼. 당도가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오미자청이나 매실청이나 이렇게 당도가 높은 액일 경우에는 물을 타서 당도를 낮춰. 그러면 당은 충분한데 효모에 필요한 질소나 인성분의 영양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영양소들을 보충해 줘야 돼요. 발효할 때. 안 그러면 발효가 잘 안 되거나 이상 발효돼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효모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효모 영양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 여러분 뭐 배우셨겠지만 레드 와인은 비교적 조금 높은 온도인데 그래 봐야 25도, 30도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20에서 25도 정도 좀 비교적 낮은 온도. 저희는 이제 더 낮게 발효를 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발효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pH.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맛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캠벨 포도 정도가 한 pH로 볼 땐 3.4 정도 나와요. pH가. 그 다음에 여러분 신김치 있죠. 그게 2.2 정도 나와요. 그래서 와인 양조에서는 보통 pH 기준으로 해서 3.2에서 3.6까지가 이상적인 pH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후지 사과 같은 경우요. 특히 완숙된 사과 딴 4.3 뭐 이렇게 나와요. pH가. 그러면 술을 만들었을 때 맛으로 감칠맛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좀 느끼한 맛이 나게 되고요. 맛으로서. 그 다음에 이 pH가 수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그 알카리성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3.2에서 3.6 정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효모 이외에 다른 잡균들의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이 강하게 되면 살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H가 4.3, 4.5, 심지어 5 이렇게 된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 오디 같은 경우 산이 없어서 뭐 5 가까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효모하고 경쟁 관계인 다른 잡균들의 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와인 양조할 때 살균 뭘로 하셨어요? 아황산염 넣지 않았나요? 메타바이설파이트. 아황산염이란 거 하얀색 가루 넣으니까 냄새도 좀 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판매하는 와인의 뒤에 한글 표시상에 보면 무수 아황산 첨가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게 외국에 수입하는 와인들 거의 99%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 와인 양조할 때 살균제로 쓰는 첨가제예요. 근데 pH가 높으면, 즉 알칼리가 높으면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아황산염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당한 pH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OD로 발효시켜서 술을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블랙커런트나 아니면 하다못해 매실청이라도 또는 오미자청이라도 아니면 레몬을 짜서 넣든지 신맛을 캠벨 포도 정도 수준으로 좀 맞춰주고 발효시키면 술도 잘 되고요. 나중에 맛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는데 OD 가지고 설탕만 넣고 잼을 만들었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러면 느끼해요. 한번 먹고 나면 맛이 없어. 근데 예를 들어 거기다 레몬을 좀 짜놓거나 신맛을 강조하면요, 새콤해지면서 굉장히 맛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딸기잼이나 사과잼을 만들 때도 설탕만 넣고 그냥 졸이지 말고 거기다 레몬 몇 개만 짜서 넣어보시면 맛이 확 좋아지고 또 산이 강해지면 색깔도 이뻐요. 색깔도 이뻐. 갈변도 막아져. 잘. 그러니까 산도 조절이 와인에서는 색깔도 좀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발효하면서 실패도 없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당도보다 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만들 때 술을 만드는 과정을 크게 한 3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술을 만들 때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일을 선별하고 세척하고 파쇄하고 살균하고 이러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 뭐라고 그랬죠? 씨 부서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씨 부서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선별은 썩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계란 10개 가지고 오믈렛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은 거야. 그러면 10개 다 버리는 거죠. 냄새 나죠. 마찬가지로 썩은 게 들어가면 안 돼. 선별하고. 만약에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과일에 따라서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 세척. 근데 포도 같은 경우는 거의 세척 안 해요. 외국의 경우에도 세척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저희 사과는 한번 세척해서 파쇄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파쇄. 자, 이게 파쇄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포도 같은 경우도 아까 씨 안 부서지게 찢기기만 하면 돼요. 곤죽을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품질이 안 좋아져. 죽을 만들면 안 돼. 사과도 마찬가지로 한 2-3mm 정도 입자 크기를 좀 굵게 파쇄를 해야지 죽을 만들면 나중에 청징에도 영향이 있고 술 마셔도 오히려 안 좋습니다. 적당히 파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쇄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 고춧가루 마늘 빻는 민찍이라고 그래서 구멍 뽕뽕뽕뽕 뚫리고 이렇게 쇳덩어리가 돌아가는 기계 있죠. 그게 이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일반적이어서 그걸 쓰는데 그게 뭐냐, 돌아가면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화가 빨리 일어나고 쇳덩어리 문제도 생기고 색가루 문제도. 외국에서 사과 와인이나 다른 거 뭐 딱딱한 거를 파쇄하는 거는 믹서 방식, 칼날이 돌아가면서 잘게 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찍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압력으로 막 밀어내잖아. 열이 발생되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주스나 잼이나 술 만들 때는 초포라 그래서 칼날 돌아가는 방식이 더 품질에는 좋다 이거죠. 그게 많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살균 뭘로 해요? 와인에서는 아황산염으로 해요. 만병통치약처럼. 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식품 가공에서 리스크 앤 베네핏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나쁜 건지 이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 나쁜 건지 아는데 이걸 넣음으로써 이득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세지 만들 때 아질산염 같은 거. 그러니까 독일에서 소세지가 발달된 나라인데 옛날에 소세지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거 먹고 1년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 식중독이나 뭐 이렇게 상한 거 먹고. 근데 이제 아질산염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유통기간이 확 길어지고 변질이 덜 되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는 사람들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에서 쓰는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아황산염하고 소르빈산염, 아까 발효 정지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거보다 아직까지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쓰고 있고 또한 이걸 씀으로써 이득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황산염이라는 거는 어떻게 살균을 하냐 하면 이게 독성이 있어서 여기다 포도를 예를 들어 과일을 으깨놨어요. 그러면 여기다 아황산염을 보통 우리가 만들 때는 10리터당 2g 정도 넣어요. 그렇게 넣으면 아황산염의 어떤 독성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잡균들을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산소를 싹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황산염의 역할은 산소 없어지는 거예요. K2SO5라고는 화학식 가지고 있는데 얘를 집어넣으면 이 안에 있는 O2 산소를 끄집어내서 S랑 떨어져서 SO2가 돼서 날아가요. 이 산화 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 시골 버스에 운전석 옆자리 보면은 이렇게 겨울에 거기 앉으면 뜨뜻하잖아요. 근데 앉아 있으면 좀 매캐한 냄새 나죠. 그게 아황산 가스예요. 이산화황 가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도나 과일을 으깨놓은 데서 뭐요? 산소를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뭐요? 산소가 없으면 미생물이나 균들이 살질 못해. 그러니까 죽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 사과 잘라 놓으면 색깔이 어때요? 갈변이 왜 되냐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 색깔이 변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살균 효과 있죠? 갈변 방지하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으깰 때도 쓰지만 걸르고 난 다음에도 조금 넣고요. 옮겨 담을 때도 조금 넣고 그러는 게 산소가 결국에는 술을 변질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양조에서는 아황산염을 필수적으로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요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당, 보산, 예를 들어 산이 모자라면 산 보충해주고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요? 발효 과정으로 넘어가죠. 발효 과정은 주된 변화는 뭐예요?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 자, 이때 온도는 어느 정도요? 20에서 30도 정도인데 레드 와인은 25에서 30 조금 높은 온도, 화이트 와인은 좀 낮은 온도. 왜 그러냐면 색소의 침출이나 그다음에 그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길게 발효해서 향을 좀 킵하는 거고요. 레드 와인들은 향이 좀 많아. 그래서 짧게 좀 날아가더라도 고온에서 날아가더라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좀 높은 온도에서 발효해서 색소 침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높은 온도에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간은 지난번에 실습하니까 한 얼마 전에 발효되던 거. 일주일이니까 원하는 발효가 다 됐죠? 일주일 정도. 안 됐어요? 혹시 원료가 차가웠나요? 그러면 일주일 가지고 안 돼요. 예. 자, 이 정도면 일주일이면 포도 머루는 다 끝나요. 요즘 이제 제가 냉동 복분자로 해보니까 일주일이면 돼야 되는데 안 됐더라고. 보니까 땡땡 얼어있던 걸 갈아가지고 하니까 한 3일 돼도 온도가 20도가 안 올라와. 그러니까 그 효모는요, 사람이 편안한 온도가 효모가 가장 편안한 온도예요. 근데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도 아래 뭐 이러면 효모가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효모를 넣어도 발효를 안 해요. 이게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면 끝나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효모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발효 시작을 하려면 다 이 과정 끝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아황산염 살균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효모를 바로 넣지 말고 적어도 서너 시간 후에 효모를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아황산염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포도를 으깨놨어. 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효모는 호기성 발효와 현기성 발효를 다 하는 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효모는 새끼를 낳으려면 산소를 필요로 해. 증식을 하려면. 근데 여기 지금 산소가 없는 상태잖아. 아황산염으로 살균을 해서. 여기다 효모를 바로 넣으면 효모가 죽진 않아요. 산소가 없어도 효모는 특이한 놈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죽진 않는데 뭘 하냐면 얘는 새끼를 못 낳고 일을 해. 그럼 일을 뭐야? 당을 알코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효모를 많이 넣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적게 넣어줘서 걔네들이 증식해서 많이 개체수를 늘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식할 동안은 산소가 좀 있어야 돼.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자, 처음에 아황산염을 넣어서 산소를 없애주고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좀 날아갈 대로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너 시간 후에 한번 효모 넣기 전에 저어서 산소를 좀 넣어준 다음에 효모를 위에다가 뿌려주면 저었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간 산소가 좀 있는 거를 효모가 이용해서 증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소를 효모가 또 썼잖아요. 증식하면서. 그러면 이제 숫자가 늘어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요? 그 늘어난 숫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서너 시간 후에 효모를 넣어주고 따뜻하게 그 다음에 1, 2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발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죠. 뭐 해줘야 돼요? 교반해줘야 돼. 교반. 섞어줘야 돼. 자. 자, 이거 보세요. 효모가 첫날은 뿌려주고 그냥 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몽을 만들 때 넣고 잘 저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효모는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어울려서 자리 잡도록 첫날은 그냥 두세요. 위에 표면에만 뿌려주고.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증식하면서 자리 잡아. 그 다음에 그 뒷날부터 어차피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저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껍질이나 씨가 위로 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반을 안 해주면 표면에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껍질이나 씨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술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져.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는 교반을 만약에 주스 발효일 경우에는 교반하실 필요가 없죠. 건더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펄프 발효인 경우에는 교반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효가 끝나면 걸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이 경우에는 100%다 발효됐을 때가 아니라 한 90% 정도 발효됐을 때 잔당이 한 10% 정도 남아있어요. 약간 덜 발효됐을 때 비중은 1.020이나 010 정도일 때 비중이 그때 걸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위트는 아까 어느 정도 단맛이 남아있는 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다고요? 사이다 정도. 그러면 당도계가 없거나 비중계가 없다. 그러면 발효하는 과정에서 가게 달려가서 사이다를 한 병 사오세요. 잔에다 따라.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술 맛을 봐. 두 개가 비슷한 당도이면 그때 걸러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계속 발효돼서 계속 독해지죠. 단맛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예, 비중으로 치면 1.040에서 30 정도 사이다 정도 단맛일 때 이때 발효 정지를 해야 돼요. 효모를 없애야 돼. 그래야 사이다 정도의 단맛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걸리기만 하면 뭐예요? 단맛은 없어지고 독해지기만 해, 술이. 자, 발효 정지, 냉각을 같이 해줘. 차가워지면 효모가 활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발효 정지를 뭘 쓴다고요? 소르빈산염을 써요. 아황산염하고 같이 조금. 근데
이걸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나쁜 거니까. 무한정 많이 넣으면은 확실하게 죽는데 사람도 해로워. 그러니까 법에 허용하는 기준치만큼 넣으려면 냉각을 통해서 혐오의 활성도를 그러니까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래. 그러면 얼음 한다고 해서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관성에 의해서 가죠. 아니면 더 많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겨버릴 수 있어. 소르빈산염을 혐오가 이겨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냉각을 시켜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춰. 이렇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스위트한 만들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적당한 시점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멈춰져 이게 어떨 때는.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 법에 걸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양조장들에서 소르빈산염이 너무 많이 검출돼 가지고 품목허가 취소된 것들도 꽤 있어요. 왜냐 안 멈춰지니까 계속 넣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거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와인은 원료만 좋으면 끝까지 발효시켜 버리니까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스위트 와인은 적당한 시점에 발효를 멈춰야 되니까 이게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걸은 다음에 숙성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걸을 때요. 외국에서 와인을 만들 때는 여러분도 와인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 거름망에다가 죽어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막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은 많아지겠죠. 근데 품질은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발효시킨 다음에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프리런즙이라고 그래요. 프리런 주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1등급 와인으로 따로 분리하거나 좋은 이제 좀 큰 와인을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억지로 짠 거 프레스런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또 따로 모아서 그거는 2등급 와인 만들거나 아니면 증류용으로 활용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한 방울이라도 더 짜야지 무슨 참기름 짜듯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품질은 자꾸 나빠진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발효가 끝나면 뭘 해요 이제? 숙성을 해야 돼요. 숙성을 한마디로 다른 표현은 뭐냐면 좋아요, 좋아.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알코올이 발효 과정에서 생겼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맛과 향과 여러 가지 성분과 새로 생긴 알코올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숙성입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막 끝난 술은 알코올 맛 따로, 과일 맛 따로 이렇게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서로 분리된 맛들이 느껴지겠죠. 거친 맛들이. 숙성을 거치고 나면 맛이 깊어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통일된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험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숙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가, 산소가 안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여러분들 맥주 병 따진 거 하루만 지나서 먹어보세요. 김 빠진 맥주 죽어버렸죠. 와인도 마찬가지. 와인도 예를 들어 따다가 반 병만 남았는데 놔뒀다 마시면 며칠 있다 마시면 그 맛 안 나잖아요. 그래서 와인 따면 다 마셔라. 또는 정 못 먹겠으면 반병, 예를 들어 반병 남았다 그러면 그 반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병에다가 조용히 옮겨 담아서 공기층이 없게끔 해서 닫아놓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숙성 과정에서요. 숙성통도 예를 들어 숙성통이 이만한데 술이 요만큼만 들어있어. 뚜껑을 꽉 닫아놨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만큼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스럽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취미로 하는 경우에 이걸 목까지 꽉 채우는 경우는 정말 또 담아야 되니까
타협을 하는 건데 원칙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와이너리나 좀 큰 와이너리들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질소 충진법이나 탄산 충진법을 써요. 빈 공간만큼을 질소를 채워 넣는 거죠. 질소 가스를 여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죠. 여러분들 질소 과자 편의점 가면 빵빵하게 과자 들어있는 게 그게 거기에 산소가 들어있으면 거기에 있는 감자칩이 변하니까 산소를 밀어내고 질소를 넣어놓고요. 그게 그래야 부서지는 것도 좀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와인에서는 이제 CO2나 질소가스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빼내. 아까 드라이한 와인이 다 발효 안 되고 한 90% 발효된 거를 걸러서 넣으란 얘기도 뭐냐면, 자, 후발효 숙성 과정에서 후발효 에어락 설치해 놓으면 후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 O2, 그러니까 공기 중에 한 20%가 산소예요. 여기 있는 공기 부분을 이산화탄소가 CO2가 생성되면서 밀고 빼버릴 거 아니에요. 다 안 찼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술이 공간을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도 안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도는 따뜻하게요. 가장 이상적인 건 13도에서 15도 정도, 서늘하게. 그 다음에 빛이 들지 않도록. 이 조건이 맞는 데가 어디예요? 지하잖아요. 외국의 와이너리들 숙성실 보면 다 지하에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진동이 없는 거. 여러분들 와인 냉장고 있죠? 집에 있으세요? 대부분 없죠. 네. 김치 냉장고 있어요? 거기다 넣어도 돼요. 자, 근데 김치 냉장고하고 와인 냉장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진동이에요, 진동. 일반 냉장고는 뭉하죠. 그게 이제 컴프레셔가 모터가 컴프레셔를 작동해서 그 프레온 가스 같은 걸 순환시켜서 냉장고 안쪽에 있는 온도를 낮추면서 그 바깥으로 열을 발생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터가 돌아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와인 냉장고는요, 모터가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반도체 방식이에요. 진동이 없어요. 근데 집에 와인 냉장고가 있는데 얘가 소리가 난다. 그럼 그건 와인 냉장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급 숙박업소들, 호텔들 좀 좋은 데들은 룸에 있는 냉장고들이 옛날 방식의 그 냉장고가 아니라 이 와인 냉장고 방식을 채택해서 소리가 전혀 없죠. 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어제 그저께 고창 그 복분자 술공장 지자체에서 30억 투자해가지고 5년 전부터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되살려 보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분자 나오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제품 만드느라고 전날 얼어 있던 거라 파쇄해놨는데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데 모텔에 자는데 탱크 지나가는 소리 계속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아무튼 이런 조건이 숙성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미로 술 담글 때는요, 자, 집에 있는 양동이, 항아리, 밭가스 그런 걸로 발효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새로 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랄지, 아니면 담금주 담는 뭐 그 매실 설탕 재우는 그런 통들 있죠. 파란 통들. 발효통은요, 밀폐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이산화탄소 계속 밀고 나오니까 그냥 초파리 안 들어가게 뚜껑만 닫힐 수 있는 걸로도 발효통은 문제 없어요. 근데 발효 다 됐는데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씩 그대로 냅두면 뭐요? 숙성에 넘어가야 될 거를 발효통에다 계속 두게 되면 뭐요? 저 첫 번째 공기 밀폐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걸르기만 한다면 밀폐 안 되는 통도 상관없다고요. 발효통은. 그 다음에 숙성통은 자 조건이 뭐예요? 공기 안 통해야 돼? 그럼 밀폐돼야 돼요. 숙성통은 절대로 공기통하게 돼 있는 통은 숙성통으로는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통 그거 파란 뚜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유리나 스테인레스가 제일 좋은데 그런 거 살려면 비싸잖아요.
또 처음에 하면서 뭐 그까지 그러면 생수통 구해서 한 5천 원, 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러면 술을 넣어놓고 파란 뚜껑을 꽉 닫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 구멍을 조그맣게 내. 약국에 가면 주사기줄 팔아요. 닌게르줄이라는. 그걸 거기다 딱 맞게 꽂아. 그 다음에 병에다가 물을 담아. 거기다 풍동 빠쳐놔 그거를. 그러면 자 걸러가지고 넣어놓으면 후발효가 가스가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초기에 숙성 초기에는. 그러면 내가 뚜껑 맨날 신경 쓰지 않더라도 예, 그 호스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뽀글뽀글 가스는 나가고 밖에서는 공기가 못 들어가. 그게 이제 에어락이라는 장치예요. 그걸 이제 사서 끼우면 되는데 굳이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오디, 아로니아, 블루베리, 복분자 제가 볼 때는 이 6월 달이 우리나라에서 정통 와인은 아니지만 과일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재료들이 6월 달에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와인으로 제일 좋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보리수요, 보리수. 보리똥이라고 그런 거. 자, 여러분 와인 여러분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와인 맛 떫죠? 보리수, 토종 보리수 떫어요. 예. 그 다음에 산도 적정해야 된다 그랬죠? 보리수 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밭 옆에 있는 보리수 따서 당도 재보니까 24.6브릭스 나와요. 가당할 필요도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와인일수록 떫잖아요. 그리고 장기 숙성의 필수 조건이 탄닌 성분, 떫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 와인에서 탄닌 성분의 역할은 뭐냐면 건물에서 이 기둥 같은 역할이에요. 기둥이 아니네. 가짜 기둥이네. 여러분들 기둥 튼튼하게 안 해놓고 2층, 3층, 4층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와인에서 짱짱하게 오래 둬도 와인이 힘을 가지려면 탄닌 성분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돼요. 그게 기둥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캠벨 포도로 와인 만들어서 또는 산머루 가지고 와인 만들어서 2년 이상을 숙성하게 되면 저 조건을 다 해줘도 2년, 3년, 4년 돼서 맛보면 뭐요? 밍밍해. 특히 캠벨 포도 같은 경우. 맛이 좀 묵직하고 깊은 맛이 아니라 물에다가 알코올 섞어놓은 이게 이상한 맛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일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좀 샐러드처럼 겉절이처럼 프레쉬하게 좀 달콤하게 새콤하게 그렇게 먹으면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묵은지로 둬서 돌재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솔직히 지금 뭐냐면 우리가 사과도 그렇고 캠벨 포도도 그렇고 이게 최상의 재료여서 술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이걸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사과도 옛날 국강이나 홍옥 있죠. 그게 가공용으로는 더 좋아요. 술용으로도. 그러면 그 농사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도 캠벨은 식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저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포도 종류들 뭐 알렉산드리아나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나 그 다음에 청수나 레드와인보다는 차라리 화이트와인 쪽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적인 어떤 와인을 만들어내는 의미는 있으나 이제 그런 어떤 약점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간의 결합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어느 거는 달고 몸에 좋고 좋은데 산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거는 시기는 한데 뭐가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그걸 좀 적당히 믹스해서 서로의 약점들을 커버하는 방식의 양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와인 중에 프랑스 와인, 보르고뉴하고 보르도 와인 뭐 배우셨나 모르겠는데 보르고뉴는 주로 피노누아 같은 단일 포도 품종으로 깔끔하게 섬세하게 와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보르도 같은 경우는 두세 가지를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해서 메를럿이나 뭘 섞어가지고 포도를 하나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를 섞어서 양조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서로의 약점들을 블렌딩하면서 커버를 하는 거죠. 우리도 과일 간에 또는 포도도 다 같은 품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양조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기간은 최소 3개월은 있어야 돼요. 사과 와인 같은 경우 최소 한 7, 8개월은 필요하더라고요. 안 맑아져 우선. 숙성 과정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맑아져야 돼요. 그리고 위에 맑은 부분을 조용히 옮겨 담고 또 놔두면 또 가라앉고. 그래서 특히 화이트 와인 만들 때 여러분들 요즘 가물어 가지고 적조 현상 많이 나죠. 그러면 바다에다가 또는 호수에다 황토 싣고 가서 막 뿌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황토 입자들하고 부유물질들이 결합해서 가라앉아서 물을 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와인도 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맑게 만들려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인 양조에서는 뭐냐, 벤토나이트나 그 다음에 계란 흰자, 젤라틴, 뭐 여러 가지 청증 보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른 다음에 숙성 과정에서 아까 황토 뿌리듯이 떠 있는 입자들하고 짜자작 결합해서 쭉 빨리 맑아지라고 쓰는 청증 보조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동원해요. 그거는 술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가라앉으니까 식품 첨가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들 중에는 계란 흰자를 많이 써요. 레드 와인들. 걸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껍질하고 씨하고 같이 펄프 발효시킨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걸러가지고 오크통에 집어넣을 때 계란을 한 서너 개 정도를 흰자만 집어넣고 잘 섞어주면 그 흰자의 성분들하고 부유물질들이 쫙 결합해서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 이렇게 뒀다가 위에 부분만 조용히 옮겨 담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죠. 화이트 와인은 벤토나이트라는 걸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여과하고 병입을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레드 와인들은 빨리 맑아지고 뭐 어느 정도 저기 되는데 그것도 탄닌 성분 있고 좀 장기 숙성 필요한 건 최소한 1년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뒀다가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의 보졸레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포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겉절이에 어울리는 포도들인 거예요. 묵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신선할 때 먹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역별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니네는 언제부터 팔아라. 니네는 언제부터 팔아라. 니네는 언제부터 팔아라. 그게. 그러니까 보졸레 누보는 3개월 정도, 90일에서 100일 정도 담근지 그해 생산된 포도를 그해 완성해서 파는 거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우리나라도 이게 캠벨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보처럼 프레시하게 그렇게 좀 마케팅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선하게. 그 다음에 이제 병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색깔, 특히 레드 와인은 색깔 있는 병에, 그 다음 화이트 와인 종류는 좀 투명한 병에 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빛을 보면 탈색되기 때문에 색깔 있는 와인들은 색깔 있는 병에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길쭉한 병들은 아주 차갑게 드셔야 되고 빨리 차갑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전에 이게 코르크를 썼는데 요즘에 이거를 합성 코르크를 쓰거나 이제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심지어 저기 소주처럼 트위스트 캡으로 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르크보다는 트위스트 캡이나 플라스틱이 더 술에 있어서는 더 좋아요. 뭐 코르크가 숨을 쉰다고 뭐 그러잖아요. 숨 쉬면 안 좋아요. 사람이야 숨 쉬어야 되지만 술을 숨 쉰다는 얘기는 산소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래되면 술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병입된 이후로는 그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물론 조금의 그 병입 숙성은 되지만 지나치게 공기가 많이 출입되면 술이 뭐 변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밀폐되는 게 좋고요. 모든 변화는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물리적으로 맑게 되고 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게 이때 다 벌어지고 병입돼서는 그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희가 초기에 출시한 지 2년째 됐을 때 인천공항에 면세점에 납품했다 그랬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판매 담당자한테. 와인에 뭐가 가라앉아 있어요. 아유, 그거 금이잖아요. 일단 그거 말고요. 금하고 뭐가 엉겨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이 부족하니까 혼합산을 양조 과정에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혼합산의 성분이 뭐냐면 우리 과일에 주로 들어있는 산이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매실에 많이 들어있는 게 구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산머루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주석산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산 중에 그걸 섞어가지고 이제 산이 모자라는 과일의 경우에 산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걸 쓰는데 처음에 쓰는데 그 세 가지 산 중에 온도가 차가우면 결정화돼서 가라앉는 게 주석산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포도즙 같은 경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버석버석하니 하얗게 뭔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생기는 그게 주석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즙이나 술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출시하기 전에 냉각 과정을 거쳐서 주석산이 쫙 가라앉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윗물만 조용히 옮겨 담아서 주스의 경우에는 살균 포장하든지 와인의 경우에는 뭐 여과하고 뭐 항산 처리해서 이렇게 병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혼합산 주석단 넣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차갑게 놔뒀는데 뭐가 금하고 엉겨 붙어 있는 거 하얗게. 그러면 이제 이게 외국산 와인은 또 원래 그런 거야 그러고 넘어가요 사람들이. 외국 레드 와인에 보면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인 즐기는 사람들은 이건 뭐 숙성 과정에서 당연한 거야. 한국 와인이 그런 거 생기면 눈에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이따위로 만드느냐 그래. 그 다음에 아까 폭발하는 문제. 그죠? 자, 취미로 술을 만드는 거하고 상업적 술 만드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첫째, 상업적 술에서는 안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터지거나 뭐 먹고 사람이 이상하거나 그거는 10,000개 팔아서 1개도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냥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안전해야 돼. 둘째, 품질이 균일해야 돼. 근데 둘 다요. 조심 해도 안전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왜냐? 병입 과정에서 초파리 하나만 들어가 봐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직원이 한 명이 딱 앉아서 그것만 봐요. 불 켜놓고 이게 뭐 들어있나 마지막 단계에서 QC를 하는 거죠. 근데 영세한 데들에서는요. 그거 할 수가 없어. 대충해. 우리는 병입할 때 직원 한 명 딱 한 명 그것만 보라 그래요. 병에 혹시 금가거나 뭐 그런 거 없나, 뭐 이물질 없나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품질의 균일성. 이게 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효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 담궈도 이 통하고 저 통해서 알코올 도수도 틀리고 맛도 틀려. 근데 오죽하겠어요 우리 전통주는. 와인은 그래도요 차이가 아주 미세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주는 그 변화무쌍한 누룩을 사용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 예? 그래서 손맛이라 그러잖아. 균일화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거랑 알코올 도수 일단 알코올 도수 틀리면요 국세청에서 가만 안 둬요. 내가 12도짜리 술을 만들어 팔겠다 그러면 11.5에서 12.5 사이에 들어야 돼. 그거 검사해서 그거 오차 범위 넘어서면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향이나 맛이나 이런 게 어제 먹은 술하고 오늘 먹은 술하고 다르다 그러면 소비자 신뢰가 확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끼리. 올해 이 통에서 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어. 향도 좋고 정말 환상적이야. 그러면 이건 병입해서 팔면 안 돼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까져버리니까. 그럼 소비자의 입맛은 요구에 맞춰가지고 야 전에 그거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수준의 술 나가면 아 이놈들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이제 장난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영세한 규모에서 소규모 생산해서 균일성을 가져온다라는 거는 특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험이. 아까 스위트환을 만드는데 내가 저기서 멈출 거면 전에는 여기서 멈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멈춰주고 여기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멈출 거면 여기서 멈춰 사인을 보내. 발효 정지를 여기서부터 시켜. 그러면 이쪽 여기쯤 가서 멈추더라. 이게 기술과 경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술은요. 와인 양조에서 아주 뭐 비책이 있고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앙금 분리하는데 밑에 따라 나오지 않게 조용히 따라내는 것도 기술인 거고요. 그게 다 돈이에요. 나중에 여과지가 더 많이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이 차이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실 2시간 안에 와이너리 얘기도 하고 양조 얘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술을 또 뭐 깊이 만들고 싶으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배우시면 되고 또 저는 찾아오는 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주말에 전화 주시고 주중에는 제가 싸돌아다니느라고 교육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잘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서 서해안 타고 쭉 오시면 예산입니다. 특히 가을에 가족들 데리고 놀러 오시면 좋을 거예요. 인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술 만들고 마시고 농업 관련 뭐 이런 부분들이면 인연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